한미 미사일 협정이 4차로 개정되면서 다시 한번 이에 관한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협정을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는 일면, 더 나은 면도 있다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미국에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는데 한국은 미사일 협정을 거저 얻었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일본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이 잠재적인 적국인데 미사일 무장을 하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한국 자체적으로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매우 고무적으로 봅니다. 우선 이번 미사일 협정 발표 후 가장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는 한국이 꽤나 협상을 잘 끝낸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1978년 이후 겨우 총 4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그중 2건을 이번 정부에서 협의해냈다는 점입니다. 지난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도자들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치러졌다는 것인데, 이런 탑다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활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때 지도자의 비중을 매우 크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적극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혹은 미사일 협정의 중요도를 따져 탑다운으로 진행한 것으로 현 정부에서 이뤄낸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향상시킨 업적으로 남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탑다운 방식을 처음부터 고집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국무부와의 협상에서 이들이 더 이상은 협상이 안 된다고 하자 청와대에서 이를 적극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안보 취지와 맞는 한국의 행보에 동의해 허가한 것이죠. 트럼프와 반대 성향인 민주당에서는 많은 방식에 있어서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도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텀업 방식으로 모든 관련 부서의 의견을 비롯해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북한에 관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한 가지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최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비를 갈취했으며 그는 동맹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민주당은 동맹과의 관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며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라며 전략적으로 매우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었다면 자기 자신보다 모든 의견을 참고하는 행정부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루어졌겠냐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을 우대해주면서 새 관계를 짜겠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같은 파격적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으로 미국과 800km 사거리 해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국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르게 사안을 파악하고 있어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에 도움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번 협상은 반대 급부도 없었다는 것으로 미국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고체연료 해제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사용 가능하다는 좋은 옵션임에도 미국에 제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한국이 미국에 양보한 사안으로 미국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미국 국무부에서 끝까지 고체연료를 허락 안 해준 것은 미국도 그냥 내주기엔 큰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허락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자신들의 국방비를 줄이고 중국 등을 견제하는데 한국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훨씬 큰 것으로 파악해 전격 미사일 협정 4차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분야는 다르지만 무역 분야에서 미국에 너무 많이 퍼주고 일본은 얻지 못하는 형국에 부딪힙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골칫거리인 옥수수 구매를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육류와 와인의 관세를 낮추는 등 미국의 적극 일본 시장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얻은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경제 규모에 맞게 매년 10조 원을 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각종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면서도 미국의 변변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일본 입장에서는 곱게 봐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래서 그런지 나름의 비책을 세우는 모양인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하는 공장을 허가해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공장이 당국의 안전심사에서 정식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플루토늄은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데도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이기도 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공장을 승인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해결료 재처리 관련 사업이 정체를 맡고 있는데 굳이 플루토늄을 따로 추출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플루토늄 45.7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미일 간의 협약으로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하나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든 돌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12년 일본 참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오고 있으며 일본이 계속해서 잠재적인 핵 능력을 꾸준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변수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억지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견도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 한국과 대만도 비슷한 이유로 핵 개발을 용인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까지 들고 일어나 이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 이 시점도 목적 불분명한 플루토늄을 분명히 추적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은 현재 한국으로 그 화살을 돌리기로 어느 정도 결정한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한국과의 격돌을 대비하여 외무성에 국제소송 대응 부서를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소송 전담 부서로 외무성 국제법국의 경제분쟁 처리과를 신설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등과의 분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권익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연달아 소송에서 패한 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1차를 이겨서 승소를 확신하다가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서인지 이제 한국 때문에 아예 국제소송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화시키겠다는 의혹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WTO 소송 2차 때에는 한국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멤버로서 소수의 전문가만 포함된 일본에 비해서 전문성에서 훨씬 한국이 역전했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의 수출 규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가 확정되어서 이제 한일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수출 규제 소송을 벌이기 때문에 또 한국의 완패를 당하기 싫은 일본은 이번에는 국가적인 주요 사안으로 분리하여 전담 부서를 신설해 한국을 눌러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은 우선 이렇게 WTO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수출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정치적 보복을 띈 WTO 소송이 다시 패배할 확률이 크니 한국에 계속 유감을 표하며 어떻게 해서든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으나 한국이 강경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일본 내부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동분서주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아베 사죄상 문제를 대서특필하면서 한국에 단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혐한 소적 코너가 질비하며 아베 사죄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지자 타겟을 한국으로 적극 돌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장면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크게 부풀려 논란을 만든다는 흐름은 과거 일제의 운요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국의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여 그것으로 한국과 본격적인 문제를 벌이겠다는 마지막 꼼수입니다. 아베 사죄상은 한국의 지방의 식물원에서 개인이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출입 기자단에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이 모욕당한 것과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일본 관련한 조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줍니다. 일본 주변에 한국만큼 만만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죠. 올해는 온통 코로나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자신의 안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덜 부각되고 있었지만 서서히 백신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중요한 해산 시기를 저울질하는 아베 정권은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들어갑니다.
한편 일본은 역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중국에는 미국과 함께 반중 기류를 형성하는 듯 하더니 다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자며 외교 장관끼리 만나서 잘해보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센가쿠 열도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일본의 진짜 위협이 되는 세력입니다만 강대국 중국에게는 우선적으로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국경을 오픈하고 교류한다는 방침을 제시합니다. 한국과도 이렇게 중국과 동시에 국경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일본 외무성이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도 중국과 같이 일본과 교류가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레이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중공업의 기업가치가 한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이 폭락해 기업가치가 2조 원도 채 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은 현재 기업가치가 4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중공업이 최근 유럽 지역 선주와 2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초대형 선박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매년 1980만 톤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입니다. 얼음을 깨면서 운항이 가능한 가스 운반선은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LNG선보다 무려 1.5배나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모더나는 94.5%, 화이자는 90%,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의 90%의 예방 효과를 지녔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의 스푸트니크 V의 면역 효과가 95%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스푸트니크 V의 공식 트위터 채널을 인용해 스푸트니크 V의 가격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보도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이 시작됐고, 한국 기업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의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코러스가 수탁 생산을 맡게 될 예정인데,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CEO는 민트 인터뷰에서 백신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없다, 한국이 그중 하나다 전했고, 러시아 국부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최고 경영자는 러시아 외의 나라에 공급할 백신은 생산을 다른 나라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아시아 허브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을 극찬하고 전반적인 산업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신북방 정책 덕분입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북방 경제를 주관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러시아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지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신북방 정책에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업 기술을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는 없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북방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수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천연가스, 북극항로, 문화관광, 심지어 보건, 의료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전력과 철도,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 유럽을 잇는 횡단철도를 지어 대륙 물류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남북철도가 연결돼 한국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15배나 큰 국토를 지니고 일조량이 높고 초당 8.5m에 달하는 풍속을 가진 몽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풍력 및 태양광 전력망을 구축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결 사업, 투자의 규제,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미 이 사업에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을 지나 한국까지 육상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한국 국민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를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게 만드는 천연가스 프로젝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북극 항로 개척을 강조하면서 1대1로에는 1도 개념도 추가됐다. 나는 여기에 일선인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싶다. 슈퍼그리드 구축,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연계 등 분야가 협력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한중 몽골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론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고, 또한 송영길 전 위원장은 진리친 AIIB 총재와 만나 남북철도 연결 등 북한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총론적으로 합의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AIIB의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에서 동의하면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러시아 보건의료 산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사회복지협력 MOU를 체결했고, 분당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모스크바에 진출해 병원 설립 자문과 병원 위탁 운영, 의료인 교육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호텔 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KT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열차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3대 철도 운송회사 중 하나인 러시아 레일웨이즈는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열차 안에서 1차 진료가 가능한 모바일 건강검진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형 ICT 기반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러시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의료 기술을 세계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도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료 이용 목적과 현황, 의료 서비스 만족도, 관광 서비스 만족도 등 7개 영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러시아인이 9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일본인이 8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신북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북극항로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인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백길이죠. 아직까지는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세계 최고의 쇄빙선 기술력을 갖춘 삼성중공업의 쇄빙 유조선 건조 기술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항해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과의 교역거리를 무려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현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무려 21,0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는 절반 수준인 12,700km, 운항시간으로 따지면 50일 걸릴 거리를 38일로 줄이는 것이죠. 시간과 연료비를 동시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간의 무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라시아 포럼 축사에서 북극항로 개발과 프리모스크 항만 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멈춰버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재개되고 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 국가들과 연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륙으로 뻗어나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했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종단하고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에 당도하는 꿈은 한국인의 오랜 염원이었다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이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다.